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있다의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신체적 접촉만 있으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요거, 이 주제, 요 주제에 대해서 클라이언트 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강제추행은 뭐고 강제추행죄는 뭐고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게 되면,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서 추행을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런 경우를 의미하고, 형법은 이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행의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연령에 따라서 조금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 거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강제추행죄,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된다. 미성년자인 경우는 나이에 따라 좀 달라진다. 그럼 보게 되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성폭법이 적용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돼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굉장히 세게 규정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만 13세 이상, 그 다음에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청법이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돼가지고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 그러니까 이렇게 벌금에 처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처벌 규정 굉장히 세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다른 형사 범죄보다 굉장히 세게 규정되어 있다는 거 좀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추행이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보게 되면 추행이라는 개념을 알아야지 신체적 접촉만 있으면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 우선 추행은 법원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피해자의 성별,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그 다음에 주위의 객관적 상황, 그 시대의 뭐 성적 도덕 관념, 이런 거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이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한 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즉 이거는 뭐냐면 폭행 협박, 요거는 강제추행죄고, 한 거를 곤란하게 한 뒤, 그러니까 폭행 협박하여 가하여 한 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하는 경우, 즉 이제 수단이 폭행 협박 요렇게 곤란하게 한 요런 것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즉 기수추행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에 억압할 정도로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힘의 대소강약은 불문합니다. 요거를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기습추행도 인정된다는 거, 그거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으면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보게 되면, 강제추행죄가 문제된 경우 수사기관은 당시 촬영된 CCTV 영상, 목격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진술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했다가는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섣불리 무작정 혐의를 부인했다가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첫 번째, 우선은 실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면 혐의 인정하고 반성해야 되겠죠. 반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와 최대한 빠르게 합의하고 그 외에도 반성문도 작성하고 탄원서도 받고, 그 다음에 정신과 진료도 필요하면 받고, 이런 여러 양형 자료를 포함해가지고 최대한 기소유예나 아니면 가벼운 벌금형을 받는 선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되고, 반면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 아까 우리 판례에서 봤던 것들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 여기죠. 여러 가지 사정들 이렇게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피해자는 평소 피해자의 관계, 그 다음에 피해자와 사건 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이런 거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었다거나, 혹은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으나 이는 불가피한 접촉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신체 부위에 접촉한 사실이 없으며 추행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피해자와 서로 합의하에 서로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세 가지 주장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게 지금 되게 그냥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지만 요거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요런 아까 판례에서 언급한 뭐 피해자의 관계, 이전부터의 관계, 연령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법률적인 관점에서 하나하나 다 언급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뭐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뭐 이제 추행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체적 접촉만 있었다고 추행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법원에서도 추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 가지고 추행의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 신체적 접촉만 있었다고 추행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실제 추행을 했다면 추행을 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행을 한 대로 아니면 추행을 안 했으면 추행을 안 한 대로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됨에 따라서 뭐 오늘의 주제 그냥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사건들도 보게 되면 정말 피해자 말의 신빙성을 굉장히 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수사함으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면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무죄가 나오고 제가 무죄를 받거나 무혐의를 받는 거는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특히 피해자는 단순히 억울하다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으며 강제추행 같은 경우는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취업 제한 등 성범죄 보완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변호사 선임 안 해도 되는 거는 변호사 선임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한테도. 그런데 이 성범죄, 마약 사건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무리 가벼운 사건이라도 변호사님 도움 받아가지고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변호사님 도움 받을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변호사님이 어떤 사건을 그 변호사가 해당 변호사님이 어떤 사건을 많이 그러니까 성범죄 사건을 많이 진행해 보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결과가 좋은 그런 거를 확인한 다음에 변호사님 도움 받는 그런 이제 요건을 갖춘 변호사님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진행하는데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고,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